삼국사기 제호권 신라본기 제호편 선덕여왕 편 폭풍 속의 여왕 떨어지는 별 647년 정월 월성의 하늘에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왕궁을 포위한 반란군의 함성이 밤하늘을 찢고 성벽 위에서는 김유신이 이끄는 근황군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신라 제27대 군주,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 선덕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주불능설리, 여자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 반란의 수계 비담이 내건 깃발에는 이어서 글자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화백회의 수장이자 상대 등인 비담.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여왕이 직접 임명한 최측근이었던 그가 이제는 여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15년에 걸친 여왕의 치세, 끊임없는 외침과 내우, 그리고 여성군주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제1부 왕관의 무게, 632년 진평왕이 승하했습니다. 54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 동안 신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군주의 죽음은 나라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백회의가 열렸습니다. 귀족들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진평왕의 장녀 덕만공주를 왕위에 앉힌다는 것은 신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골 남자의 대가 끊긴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신라는 이제 여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화백회의는 덕만공주를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성조왕고라는 존호를 올렸습니다. 성스러운 조상의 혈통을 이은 황제 할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존호 속의 고자, 할머니를 뜻하는 이 글자는 즉위 당시 여왕의 나이를 짐작해 했습니다. 50세 전후 결코 점재하는 나이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즉위 직후 대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와 군의 조세를 1년간 면제했습니다. 이는 부왕 진평왕이 쌓아올린 국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라 안의 호라비와 과부,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노인들을 위문하고 진율했습니다. 과인은 비록 여자의 몸이나 부왕께서 물려주신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요. 그러나 여왕의 권위는 처음부터 흔들렸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남성 중심의 문화는 여왕의 존재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왕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634년 여왕은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었습니다. 어질고 평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름과 달리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제2부 거센 폭풍. 633년 백제무왕이 신라의 서곡성을 공격했습니다. 13일 만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곳은 백제와 신라를 잇는 산악 지역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백제군은 이제 경주로 가는 최단거리 코스의 첫 단추를 손에 넣었습니다. 백제가 또 쳐들어왔다 하옵니다. 636년 백제 장군 우소가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옥문국에 매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덕여왕의 예지력으로 미리 발각되었습니다. 영묘사 옥문지에 수많은 두꺼비가 모여 울자 여왕은 즉시 장군 알천과 필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옥문지에 두꺼비가 모였다 함은 병사들이 옥문국에 숨어 있다는 것이요. 가서 적을 무찌르시오. 알천과 필탄은 군사 2천을 이끌고 옥문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백제군이 매복해 있었고 신라군은 이들을 모두 섬멸했습니다. 이 일화는 훗날 선덕여왕의 지혜를 보여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쪽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638년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해왔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파주 지역 임진강변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산골짜기로 피난했습니다. 여왕은 다시 알천을 보내 고구려군을 격퇴했습니다. 639년 여왕은 강원도 강릉의 하슬라주를 북소경으로 삼았습니다. 고구려와 맞닿은 북부 전선을 강화한 것입니다. 사찬 진주를 보내 지키게 했습니다. 이 무렵 여왕은 불교에 더욱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634년 분황사가 완성되었고 635년 영묘사가 세워졌습니다. 636년 여왕이 깊은 병에 들었을 때는 황룡사에서 백고자회를 열고 100명을 승려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하오. 그러나 사찰 건립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귀족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640년 당나라 태종이 국학을 확대하고 주변국 자제들의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여왕은 신라의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입학시켰습니다. 고구려, 백제와 함께 신라 청년들도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제3부 대야성의 비극.
642년 신라 역사상 최악의 해가 밝았습니다. 7월 백제의 세왕 의자왕이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침공했습니다. 신라 서쪽의 40여 개 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낙동강 이서의 광대한 영토가 백제 손에 넘어갔습니다. 8월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백제 장군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했습니다. 대야성은 경남 합천에 위치한 신라 서부 방어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잃으면 경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야성의 도독은 이찬 김품석이었습니다. 그는 김춘추의 사위로 혈연 관계로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부하 거밀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원한을 품은 거밀은 백제로 망명한 모척과 내통했습니다. 성 안에서 내응자가 생긴 것입니다. 윤충의 대군이 성을 포위하자 거밀은 성문을 열었습니다. 김품석은 아내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김춘추의 딸 고타소였습니다. 차지 죽죽과 용석 등 충신들도 함께 전사했습니다. 왕궁의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어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겠는가? 김춘추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게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선덕여왕은 허락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고구려 보장왕은 김춘추를 맞이했습니다. 보장왕은 평소 김춘추의 명성을 들었기에 군사의 호의를 엄중히 한 뒤 만났습니다. 지금 백제는 무도하여 저희 영토를 침범함으로 저희 임금께서 대국의 병마를 얻어 그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장왕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중령은 본래 우리 땅이요. 너희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 있소.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김춘추가 단호히 거절하자 보장왕은 그를 별관에 가두었습니다. 김춘추가 몰래 사람을 보내 본국에 알렸습니다. 선덕여왕은 즉시 김유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유신은 결사대 10,000명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고구려 남쪽 경계로 진격했습니다. 보장왕은 이 소식을 듣고서야 김춘추를 풀어주었습니다. 귀국한 김춘추는 이제 조정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과 함께 선덕여왕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왕은 김유신을 암양주 군주로 임명했습니다. 암양주는 지금의 경산으로 대야성을 잃은 신라가 새롭게 구축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제4부 굴욕의 외교 643년 9월 선덕여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저희 나라를 여러 차례 침범하여 수십 개의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군사를 연합하여 기필코 빼앗고자 하여 장차 이번 9월에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희 나라의 사직은 반드시 보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가 저희 신하를 보내어 대국의 운명을 맡기니 바라건대 약간의 군사를 내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라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의 반응은 차갑고도 모욕적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두 나라로부터 침략당하는 것을 매우 가엽게 여긴다. 그러나 너희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서 도둑을 불러들여 해마다 편안할 데가 없다. 내가 종친한 사람을 보내 너희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 마땅히 군사를 보내서 호위하며 너희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너희에게 스스로 지키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 여왕을 폐위하고 당나라 황족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라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신라 사신은 예라고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태종은 그가 용렬하여 군사를 청하고 위급함을 알리러 올 만한 인재가 아님을 탄식했습니다. 사신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나라는 군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신라에 군사를 보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644년 당태종은 산홍승 상리연장을 고구려에 보내 신라를 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나라가 침입하였을 때 신라가 그 틈을 타서 고구려의 500리 땅을 빼앗고 성읍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땅을 돌려주고 성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아마 그치지 않을 것이요. 당나라의 중재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신라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제5부 마지막 희망 644년 가을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백제를 치게 했습니다. 김유신은 백제의 7성을 빼앗았습니다. 가해성, 성열성, 동화성 등이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절망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공의 한 몸에 달렸으니 바라건대 수고로움을 꺼리지 말고 가서 이를 도모해 주시오. 여왕은 김유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김유신이 백제를 치고 돌아와 아직 왕을 뵙지도 못했는데 백제의 대군이 다시 와서 변경을 노략질했습니다. 여왕은 김유신에게 명하여 맡게 했습니다. 김유신은 끝내 집에 이르지도 못하고 가서 백제군을 격퇴하고 2,0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 왕에게 복명한 후에도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는데 또 백제가 다시 침입해왔다는 급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또다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밤낮으로 군사를 훈련하여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남녀가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울었으나 김유신은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645년 3월 선덕여왕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법사가 이를 건의했습니다.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가 왕위에 있으니 덕은 있지만 위험이 없소.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꾀하고 있는 것이오. 고국에 돌아가거든 절 안에 9층 탑을 세우시오. 그러면 이웃나라들이 항복할 것이고 구한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업이 길이 편안할 것이오. 여왕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신하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제에게 장인들을 청한 이후에야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용춘을 시켜 백제에서 기술자 200명을 데려왔습니다. 보물과 비단을 주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높이 80m의 거대한 목탑이 세워졌습니다. 9층으로 만든 이유는 신라를 위협하는 9개국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나라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부담은 막대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거대한 토목 공사는 재정을 탕진시켰습니다. 귀족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645년 5월 당태종이 마침내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선덕여왕은 3만 명의 대군을 파견하여 당나라를 도왔습니다. 신라군은 고구려 남쪽 경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백제가 그 빈틈을 노렸습니다. 신라 서쪽의 7성을 습격하여 빼앗았습니다. 김유신이 전년에 빼앗았던 바로 그 성들이었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더구나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신라는 3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선왕 진평왕과 대비되었습니다. 진평왕은 수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협봉하여 500리의 영토를 빼앗았었습니다. 귀족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제6부 마지막 겨울 645년 11월 선덕여왕은 이찬비담을 상대 등으로 삼았습니다. 화백회의 수장이자 신라 최고 권력자 중 하나인 이 자리에 비담을 앉힌 것은 여왕의 마지막 타협이었습니다. 귀족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647년 정월 비담이 염종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주불능설리, 여자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이 내건 명분이었습니다. 상대 등 이하 귀족들이 여왕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터뜨린 것입니다. 반란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가 화백회의 수장이었고 왕성을 둔 공방전이 10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김유신이 근왕군을 이끌고 왕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불리했습니다. 유성이 월성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이 동요했습니다. 유성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패할 것이오. 여왕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김유신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밤에 큰 연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렸습니다. 불타는 연이 하늘로 올라가자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사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김유신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이 전투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월 8일 반란이 진압되기 전에 여왕은 승하했습니다. 고령이었던 데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여왕은 반란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정월 17일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비담과 염종을 비롯한 30명이 참수되었고 그들의 구족이 멸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을 내린 것은 선덕여왕이 아니라 새로 즉위한 진덕여왕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낭산의 여왕. 선덕여왕은 낭산에 장사 지냈습니다. 생전에 여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이는 낭산 남쪽에 있다. 신하들은 도리천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여왕이 죽은 뒤 낭산 남쪽에 능을 조성했습니다.
그로부터 32년 후인 679년, 문무왕은 선덕왕릉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웠습니다. 불경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니 여왕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선덕여왕의 시호는 선덕이었습니다. 선하고 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 덕만도 시호 선덕도 모두 불경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여왕은 마지막까지 불교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선덕여왕의 치세 15년은 신라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최소 44개에서 최대 52개의 성을 잃었고 회복한 성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시달렸고 당나라로부터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여왕은 그 반란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을 중용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육성했고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구귀족 세력을 일소했습니다. 당나라와의 외교 채널을 유지했고 불교를 통한 민심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당대 신라인들은 성품이 어질고 총명하고 민첩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 찰주 본기에는 사만을 통합하였고 군신이 안락함은 지금까지 그것에 힘입음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삼국통일의 위협이 선덕왕대에 비롯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전근대의 유학자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사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이치로 말하면 양은 굳세고 음은 부드러우며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데 어찌 늙은 할멈이 규방에서 나와 나라의 정사를 처리하도록 하겠는가? 신라는 여자를 받들어 세워서 왕위에 있게 하였으니 진실로 어지러운 세상의 일이요.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하겠다. 현대 학자들의 평가도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적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군주로 평가합니다.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외교를 통해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비판적입니다. 군사적 실패와 무리한 불사조영으로 국력을 탕진했고 현실 도피로 일관했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할 경제력을 불사에 탕진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선덕여왕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리더십이 없었다. 오히려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녀의 재위 기간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왕위도 심히 불안정하였던 것이다. 선덕여왕은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었지만 반란을 거쳐 즉위하고 마침내 반란 속에서 일생을 마감한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평가가 어떻든 선덕여왕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왕위에 오른 여성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15년을 버텼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647년 정월 8일 선덕여왕이 승하한 그날 신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구귀족 세력은 비담의 난으로 와해되었고 김춘추와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신진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인 654년 김춘추는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하여 신라 최초의 진골왕이 되었습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무너졌습니다. 676년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선덕여왕이 있었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을 발탁한 것도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구축한 것도 비담의 난을 통해 구 세력을 제거한 것도 모두 선덕여왕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낭산의 능에 잠든 여왕은 이 모든 것을 보았을까요? 자신이 버텨낸 그 15년이 삼국통일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구대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1400년이 지난 지금 선덕여왕릉은 여전히 낭산에 있습니다. 경주의 다른 왕릉들과 달리 이곳에는 특별한 감회가 서립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 폭풍속을 헤쳐나간 고독한 군주 선덕여왕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주불능설리라는 비난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왕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의 무게는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이 선덕여왕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